조선일보 출판 전문기자 김태훈입니다. 우리나라 배달앱 시장 1위 업체인 배달앱민족이 중개 수수료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사과하고 한 발 물러섰다는 뉴스 보셨을 겁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자영업자들이 쓰러지는 마당인데 참 눈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배달앱 수수료 다툼에 정치권이 끼어들며 새로운 논란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 논란의 주인공인데요. 수수료 없는 공공 배달앱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세무조사를 통해 적절한 요금을 체크해 볼 수 있다며 가격 문제도 들고 나왔습니다. 인터넷에는 찬반이 넘칩니다. 시원하다, 일 잘한다. 근데 또 이런 반박도 있습니다. 네가 시켜먹는 비용을 왜 내 세금으로 메우느냐? 수수료 면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왜 공공이 떠맡느냐는 거죠. 그런데 행정조직이 나서서 직접 배달앱을 만들고 가격까지 통제하는 것은 과연 바람직한 일일까요? 자, 이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할지 참고가 될 만한 책 2권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균세로 잘 알려진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지난해 낸 책 대변동이 있는데요. 책을 보면은 칠레 대통령이었던 살바도르 아옌데 아시죠? 재임 당시 실시한 가격 정책 얘기가 이 책에 나옵니다. 자, 이 책인데요. 자, 아옌데는 1973년 피노체트 장군 주도로 군부 쿠데타가 발발하자 대통령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운의 정치인입니다. 이 사람이 참 애민정신 투철한 인격자였습니다. 소탈하고 인정 많고 또 가난한 사람들 처지를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이 그를 사랑했겠죠. 아옌데는 대통령이 되면서 자신의 정치적 이상실현에 착수했는데요. 산업시설을 국유화하고 물건 가격을 하나하나 통제했습니다. 심지어 구두끈 값까지 나라가 정해줬는데요.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옌데는 여러 다국적 기업을 국유화했다. 아옌데는 구두끈 같은 사소한 소비재까지 모든 물가를 동결했고 칠레 경제의 자유시장적 요소를 사회주의식 경제체제로 대체했다. 노동자 임금을 대폭 인상했고 정부 지출도 크게 늘렸으며 그로 인해 적자를 메우려고 집회도 발행했다. 아옌데의 목적이 선의에서 비롯했더라도 부적격하게 시행되었다. 예컨대 현재 경제학자인 당시 19세로 대학조차 졸업하지 않은 한 칠레 친구는 당시 아옌데가 칠레에 있었거든요. 경제학과에 재학 중이란 이유로 소비재 가격을 결정하는 책임을 떠맡을 정도였다. 또 다른 칠레 친구는 아옌데의 정책을 이렇게 평가했다. 아옌데의 생각은 좋았지만 그걸 시행하는 방법이 엉망이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아옌데 정책은 경제적 혼란과 폭력 사태를 불러일으켰고 반대 세력도 확대되었다. 재정 적자를 집회 발행만으로 메우려 함으로써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기도 했다. 예컨대 명목임금이 인상되었지만 인플레이션율을 쫓아가지 못한 탓에 실질 임금이 1970년 수준으로 떨어졌다. 소비재, 심지어 화장지까지 시장에서 구하기 힘들었다. 상점에는 점점 비는 진열대가 늘어갔고 상점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섰다. 식량과 식수의 배급 수준도 심각한 상태였다. 아옌데를 무작정 지지하던 노동자들도 반대로 돌아섰고 전국적인 파업에 돌입했다. 물건값을 떨어뜨렸더니 오히려 시장에서 물건이 사라졌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런 정책이 혼란을 야기하면서 국민적 반발을 사다가 결국 군부 쿠데타의 빌미를 줬습니다. 최근 아옌데의 몰락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혼란의 결과가 1973년의 쿠데타였다. 다수의 내 칠레 친구는 쿠데타를 불가피한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쿠데타가 진행된 형태는 결코 불가피한 것이 아니었다. 경제학자 친구는 아옌데의 몰락을 이렇게 요약해 주었다. 아옌데의 경제정책은 다른 나라에서 이미 몇 번이고 실패한 대중영합적인 조치에 의존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런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이익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칠레의 미래를 좀먹고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했습니다. 국가가 인위적으로 시장 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정말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요즘 베네수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전직 대통령인 우고 차베스 그리고 지금 현직 대통령인 니콜라스 마두로 모두 인기 영합적인 경제 정책으로 나라 살림을 거덜낸 대표적인 정치인들인데요. 안타깝게도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이 두 포퓰리스트 대통령을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차베스는 석유 시설을 국유화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국민에게 현금으로 살포했습니다. 또 그에 뒤를 이은 마두로는 아옌데처럼 물건 가격을 하나하나 정해줬는데요.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군인을 동원한 사례까지 있습니다. 당장엔 입에 담기 좋죠. 많은 국민들이 마두로를 향해 열렬하게 박수쳤습니다.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지도자구나. 그런데 이러는 게 국민 위하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산업 경쟁력은 바닥으로 추락했고 시장에선 물건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어떤 기업이 수지타산이 안 맞는 가격에 공장을 돌리겠습니까? 사람들이 쓰레기통 뒤지는 사진이 외신을 타고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차베스와 마두로가 이런 결과를 의도하진 않았을 겁니다. 문제는 선의로 포장된 잘못된 정책이 국가와 국민을 어려움 속으로 몰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민간이 창의성을 발휘해야 할 분야에 행정 조직이 나서는 행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요즘 수수료가 없는 공공 배달앱을 이미 만들었거나 만들겠다고 발표한 곳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한국 배달공사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사실 만드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 서비스가 과연 지속 가능하느냐는 건데요. 시장 변화와 소비자 기호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수정 보완하고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야 다른 민간 앱들과 경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간의 사례들로 볼 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참고할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시작한 제로페이, 이거 사실상 실패입니다. 카드 수수료 안 받는다 이렇게 광고했는데요. 그런데도 시장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금 150억 원이 들어갔는데 지난해 이용 금액이 고작 510억 원입니다. 당초 목표의 1%도 못 미치는 실적입니다. 참고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페이가 월 거래액만 1조 원 이상입니다. 이거 경쟁이 안 되는 거죠. 또 있습니다. 서울시가 승차 거부를 막겠다며 도입한 X택시라고 또 콜택시 플랫폼이 있는데요. 출범 한 달 만에 서울시가 스스로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개발비만 날린 거죠. 이렇게 된 이유가 다 한결같습니다. 민간 앱이나 플랫폼과 비교할 때 사용하기가 너무 불편하다 이런 거죠. 공무원들이 성실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 걸까요? 그 어려운 국가고시 합격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을까요? 공무원 중엔 사명감 갖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그런 반론도 있습니다. 뭐 그렇죠. 물론 그런 공무원들 꽤 있어요. 그런데도 실패합니다. 제가 또 다른 책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댑트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의 경제 칼럼니스트였던 팀 하포트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국가가 모든 것을 관장했던 소련이 의외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냈고 공산당에서 국민을 상대로 포상금까지 걸어가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개발에 힘쓴 사례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비록 한때였지만 소비에트 경제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쉽게 잊어버리곤 한다. 그러면서 계획 경제의 붕괴 원인이 수익 동기라는 중요한 원동력과 민간 창업자들의 창의력 부족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소비에트 연방에도 창의력 넘치는 사람이 많았다. 그들이 단지 국유 기업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창의성을 잃었을 리는 없다. 소비에트 연방의 동기부여 기법이 부족했던 것도 아니다. 사실 소비에트에는 긍정적인 보상에서부터 끔찍할 정도로 부정적인 보상까지 역사상 어느 문명 못지않게 다양하고 폭넓은 보상 방식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그 초반 성과는 인상적이었다. 1950년대에는 많은 서구 전문가가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보다 효과적인 경제 운영 방식이라고까지 결론 내릴 정도였다.
소비에트의 실패 원인은 매우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병리적 실험 불능성이었다. 기억하다시피 진화 프로세스의 구성 요소는 반복적인 변이와 선택이다. 그런데 소비에트는 이 두 가지 모두에서 실패했다. 하프트는 이처럼 국가가 일일이 간섭하는 계획 경제는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어떤 문명이나 심지어 진화론적인 진화가 있을 때 외부의 자극이 있으면 변화해야 되거든요.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이어서 시시각각 변화에 맞춰 적응해야 하는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문제가 생겼을 때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억압하기까지 합니다. 자, 어떻게 억압했는지 제가 또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건설 관련인데요. 중앙계획당국은 눈앞의 지도나 통계표를 펼쳐놓고 스스로 전지전능하다는 착각 속에서 무엇을 지을지 결정했다. 그런 탁상공론식 계획에서 현장의 복잡성이 고려되지 않는 것은 당연했고 허용되는 변이의 수도 턱없이 적었다. 1960년대 모스크바의 거의 모든 아파트는 하나같이 투명한 주황색 전등갓을 사용했다. 마그니토고르스크, 이 도시 이름입니다. 그 도시에는 A와 B라는 두 가지 유형의 아파트밖에 없었다. 도시가 허용하는 다양성의 폭이 그 정도였다. 어느 실험이 성공했고 어느 실험이 실패했는지를 결정하려면 피드백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다. 그러나 소비에트 연방에서 피드백은 무자비하게 억제되었다. 자, 피드백이 억제된다는 지적이 뭐겠습니까?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출범한 것, 아까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출범했다고 얘기했죠. 그런 것도 차츰 시대에 뒤처지고 낡아버리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반발해서 창의적인 목소리를 냈다가 심지어 목숨을 잃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목숨 잃은 사람 얘기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러시아의 아주 유명한 기술자, 1급 기술자인 팔친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1928년 4월 레닌그라드의 어느 추운 밤 누군가 팔친스키의 아파트 문을 두드렸다. 그는 비밀 경찰에 체포되었고 그의 아내는 두 번 다시 그를 볼 수 없었다. 1년쯤 뒤에 그의 처형 소식이 발표되었다. 팔친스키뿐만이 아니었다. 소련 기술자 1만 명 중 3천 명이 1920년대와 1930년대 초에 체포되었고 대부분 시베리아에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치명적인 기술적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은 누구든 파괴자로 고발되었다. 물론 소련이 이렇게 극단적인 사례이긴 합니다만 공공기관의 그 의사결정 경직성을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재명 지사가 배달앱을 내놓겠다고 하니까 당장에 감독이 선수로 뛰느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자, 이 지사는 이런 지적을 좀 새겨들어야 하겠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자신이 직접 나서서 싼값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권자들의 박수를 받고 싶은 마음 그거 다 이해합니다. 또 그리고 자신의 추진력도 또 보여주고 싶을 거고요. 그러나 저 민간이 할 일, 행정조직이 할 일 다 따로 있습니다. 소련 케이스, 베네수엘라 케이스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 얘기가 좀 길었죠? 시간을 함께 보내주시고 저와 함께 책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